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 문제. 자,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잖아요. 자, 1번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최신 판례인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서는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구별 문제를 자꾸 물어보는 수험생이 있었는데, 그럼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라고 묻는 수험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 따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 따로 이렇게 각각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신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문제 볼게요. 이건 법조 문제이죠. 법조 문제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서 구속되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었었어요. 재심 개시 결정 전의 사건에서는 이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선 게임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 게임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봅니다. 자, 진술거부권 문제, 이것도 쉬운 문제죠.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자,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문 등은 물론 법률에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가 없다. 맞죠? 이 동그라미입니다. 자, 2번 형사법상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에는요. 자, 고지 대상인 거예요. 자, 이런 것과 무엇을 비교하셔야 돼요? 주체랑 비교하셔야 돼요. 진술거부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 다 되죠. 근데 고지 대상에는 피의자, 피고인에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례 하나 있죠. 참고인 같은 경우가 그겁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는 피해자가 왜 들어가요? 그렇죠? 틀렸죠? 여기 틀렸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든지 틀렸어요.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 대상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진술거부권 주체라고 했을 때는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지만 고지 대상에는 피의자, 피고인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틀린 거예요. 자, 디귿번. 자,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성립 진정성업을 여부를 묻는 경우에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죠. 대상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X.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대상에는 유리불리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모두 진술거부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친고죄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도 그렇고 2번, 3번 전부 다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예상시 되는 것들이 당연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그다지 불이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자,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만 갖고서는 적법한 고소 취소라고 보기 어렵죠. 고소 취소를 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민형사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누구에게 제출했습니까? 그렇죠. 수사기관에게 당사자가 아닌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2번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후에 하거나 항소심에서 하는 것은 고소 취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항소 나와 있죠.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가 안 돼요. 따라서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효력을 갖는다?
같지 않습니다.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자, 고소를 취소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소권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고소 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고소권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죠? 재료가 있었다 해서 없었다는 것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은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자, 고소권은 공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 전에 고소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난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됩니다. 이 3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고소에서도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것도 없었고 새로운 질문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4번 갑니다. 우리가 고소를 배울 때 당연히 배우는 게 뭐죠? 고발을 배우고 저수고발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쉬운 것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저수고발 범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일부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고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고발이라든지 저속고발 범죄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그렇죠? 답 바로 나왔네요. 답 바로 1번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가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3번도 보시게 되면 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즉시고발 범죄잖아요. 자, 일단 여기서 검찰에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불기소 처분은 뭐죠? 기판력이 없는 거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검사는 다시 공소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고발의 효력은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다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판례고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법자에게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71조에 따라서 고발하였다면 그렇죠? 자, 법원이 본안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경우과 위반되는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어떤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맞습니다. 자, 답이 워낙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확실히 1번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절약 차원에서 나머지 읽어보지 마시고 바로 5번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5번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번에 재개정된 수사 준칙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한 학생만 푸는 거죠.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뭐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자, 총 조사 시간 중에서 식사 시간, 휴게 시간, 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까? 자, 일단 패스해 볼까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만약에 이 수사 준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3번, 4번보다는 1번, 2번에서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요. 12시간짜리냐, 2시간짜리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부터 쭉 학원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1시간 하면 보통 10분간 쉬잖아요. 그렇죠? 1시간 하면 10분간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2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1시간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조사 시간은 2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죠.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맞는 거예요. 맞는 것인데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실제 조사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틀린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제외된 것이 아니라 포함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총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제가 다 개정된 법률 다 해드렸던 거예요.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3번, 4번 다 맞는 겁니다. 자, 문제 6번 가볼까요? 자, 긴급체포도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요.
자, 먼저 6번을 가보면 자, 1번 문제입니다.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범죄 당시죠. 체포 당시 이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긴급 체포할까 말까는 수사기관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는 것 맞습니다. 이것도 많이 취지가 됐던 질문이죠. 자, 2번 보시게 되면 긴급 체포된 후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해서 석방된 자 같은 경우에는요. 영장 없이는 그렇죠?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재체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잘 보셔야 돼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면 두 번째 체포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영장 없이 체포했잖아요. 그렇죠? 체포했는데 똑같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체포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데 동일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그놈이 똑같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별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사실일 때만 영장이 있어야지만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이 질문도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이고 법조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3번 가보죠. 3번을 가보면 여기까지 맞는 질문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읽어볼게요. 자, 긴급 체포할 때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죠. 영장주의 예외로서요. 자, 이에 따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을 때는 즉시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키워드 잘 받으세요. 자, 이때 이를 위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는 어떻게 됩니까? 위수증이 되는 거예요. 위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이거는 증거로 못 써요. 근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건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증거로 못 써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답이 그래서 3번 됩니다. 4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은 맞는 질문이고 요거 30일 내에 석방 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등 특별한 위법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긴급체포 중에 유치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는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맞죠? 왜냐하면 이 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죠? 이 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후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요. 답이 3번입니다. 자, 문제 7번 가봅니다. 역시 압수수색 빠지면 시험 문제 아니죠?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게 왜 2번까지밖에 없나? 3번을 볼까요? 3번이 남았네요. 문제가 길어서 잘랐네요.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자,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통지. 일시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최신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최신 판례예요. 맞는 질문이고.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쭉 보시고요. 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그렇죠? 그다음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맞죠? 이거 안 하면 위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자,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물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곤란인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거나 뭐 등등 할 때 요 참여 기회를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참여 기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줄에 이 정보만을 출력 복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참여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위수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도 맞고요. 자, 4번 문제 가보면요. 4번 문제는 워낙 쉽죠. 자, 218조 당연히 알죠. 어떤 질문인지. 자, 이 문제 질문입니다. 자,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이 없이 압수하는 것이 가능하죠. 영장주의 예로서요. 영장주의 예로서 가능하지만 요 218조 임의 제출물 같은 경우는 사후 영장 제도가 필요 없어요.
사전영장, 사후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영장주의 예입니다. X.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문제도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기존에 했던 거 다 재탕되는 것들입니다. 자, 8번 문제가 뭐죠? 8번 문제가 이제 개정된 형사법 문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당연히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예측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찰 송치를 했을 때, 그렇죠?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 송치 결정을 송치 결정이 있고 불송치 결정이 있잖아요. 자, 검찰 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자, 그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송치 결정을 했을 때에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에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일단은 1번은 맞죠. 자, 2번 문제 가봅니다. 자, 통지했습니다. 자, 근데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했죠. 1항에 따라서 송치했습니다. 송치했는데 검사가 보니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해온 그 서류가 너무나 형편없어. 그랬다면 검사는 경찰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재량인 거예요. 재량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뭐다? 직접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까요? 3번 문제를 가보시게 되면 자,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자, 경찰관에게 뭐 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권이 있죠. 시정조치 요구권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는 그 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송치 요구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권한도 있고 요 권한도 있다. 개정법에 나온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가보시면 자, 1번은 송치한 것이고 4번은 불송치잖아요. 자, 불송치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는데요. 이때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개정법 내용을 할 때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이거 기간 날짜가 이거 너무 길지 않냐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며칠이죠? 90일이란 말이에요. 90일. 30일이 아니라면 내 30일이라면 이해하겠는데요. 30일이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우리 형사법 다른 점을 가보면 거의 웬만한 경우는 다 30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 신청 같은 경우도 30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너무 길다. 이거 어떻게 석 달을 주냐? 100일 가까이 주냐? 라고 해서 제가 불만을 토할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90일이에요. 90일. 60일이 아니에요. 60일도 길어요. 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9번 가볼게요. 자, 공소장 변경. 자, 공소장 변경은 판례가 워낙 많아서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시험 문제에 항상 대두가 되는 문제잖아요. 자, 이번에 시험 나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중에서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공소장 변경할 때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는 판례인데요. 살인죄와 폭행치사죄 문제죠. 그렇죠? 살인죄와 폭행치사죄 문제인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살인고의고 이건 폭행고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인죄가 더 무겁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살인죄의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폭행치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살인죄에서 폭행치사로 가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공소장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소장 변경 없이는 처단할 수가 없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동그라미입니다.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이고 기존의 역대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새는 건 아니고요.
자, 공소장병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굳이 이 공소장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디귿번. 재심 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검사가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별개의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잖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허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가 되죠. 자, 4번 문제 포괄일제 문제입니다. 자, 포괄일제 문제. 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제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 이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겁니다.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것도 많이 취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존에 다 기출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문제 10번 가볼까요? 자,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공소시효도 뭐 새삼스러운 거 아니죠? 뭐 당연히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파트이고요. 공소시효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생소한 판례가 하나 나왔네요. 자, 생소한 판례. 자, 1번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가 거의 안 되었던 판례예요. 1번부터 일단 답은 1번인데요. 1번을 빼고 나머지부터 한번 볼까요? 나머지부터 먼저 보고 소거하는 절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가봅니다. 2번은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렇죠? 자, 공소장 변경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렇죠?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갖고 판단할 것이지 변경 허가시를 놓고 변경시를 놓고 봤다는 것이 아니다. 많이 출제가 되었죠.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된 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신고시를 놓고 공소시효를 기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보시면 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전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자, 나중에 공소가 제기가 된다면 그때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이거 어디서 나온 판례죠? 이태원 살인사건이죠.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고 절차에 의하면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1번은 생소한 판례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 싶을 때는 여기서 시간 끌지 마시고 나머지 2번, 3번, 4번에서 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모든 판례를 내가 다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머지 지문을 다 알고 있다면 굳이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답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법조문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수산업 협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에서 말하는 이 선거일 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당일날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당일날이 아니에요. 당일날 아니고 판례는 이것을 선거일 후라고 하는 것은 선거일 당일날이 아니라 선거일 그 다음 날을 말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공부 안 하신 분들 후자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 아니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이 초등학생도 아는 부분이죠. 아는 부분인데 실제로 판결 노지를 읽다 보면 좀 깊이 들어가거든요. 깊이 들어가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 후라고 하는 것은 당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국천법 문제죠. 다음 중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를 골라라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렵나요? 국천법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나요?
자, 우리 기출문제집 가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면제의 사유는 몇 개고 결격사유는 몇 개일까? 그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직 경찰 공무원 배심원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검찰, 경찰, 소방, 교정 이쪽 공무원들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안 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안 돼요. 그렇죠? 복권된 자만 되는 거죠. X. 자, 배심원은 20 이상인 맞는데 그렇죠? 20인 이상은 배심원 선정이 되긴 되지만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배심원 선정이 되지 않아요. 결격사유입니다. 자, 세 번째. 자, 피해자 안 되죠? 그렇죠? 피해자 안 됩니다. 자, 피해자의 배우자 안 되죠?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죠? 과거 현직. 그렇죠? 피해자의 배우자는 현직이죠? 피해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전직이죠, 전직. 그러니까 이 전직도 안 돼요. 그래서 피해자의 친족이나 피해자의 친족에 있었던 자도 배심원의 죄책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X.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될 수가 없죠. 근데 5년이 경과된 자는 법조문 반대 해석을 해보게 되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배심원이 될 수가 없지만 5년이 경과된 자는 배심원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뭐 기출문제 가보면 말씀드렸듯이 결격사인 몇 개고 배제사인 몇 개고 이것이 더 어렵죠. 어쨌든 답은 쉽게 나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피해자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게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법조문 문제입니다. 이 판례 문제가 아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열람 등사를 재판장에 신청할 수가 있죠. 자, 맞고. 자, 이번에 그 단독 판사가 사형 목적을 제한하여 열람을 등사했다면, 그쵸? 등사를 허가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불복할 수가 없어요. 항고, 재항고 이런 것이 안 됩니다. X. 이것도 법조문 문제입니다. 답이 그래서 2번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자, 피해자를 증인 신청해서 증인 신문했을 때, 자, 연령 등을 고려해서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등을 느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13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13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은 굳이 법조문을 몰라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중개장치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증인 보호를 위해서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의견을 들어서 중지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법조문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질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 됩니다. 꼭 법조문을 알아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1번 당연한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저쪽 앞인가요? 저쪽 앞에서 피의자 피고인 할 때 많이 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거의 판박이니까 이것도 뭐 쉬운 거고요. 4번은 법조문 몰라도 상식적인 것이고요. 그럼 답이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13번 가볼까요? 자, 증인신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거죠. 자, 일단은 그렇죠? 자, 일단 볼게요. 자, 다른 증거나 증인 진술에 비춰봤을 때 자,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라든지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여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죠. 위법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은 많이 보셨죠. 형법 시간에도 많이 봤죠. 위증죄 할 때. 그래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된다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증인될 수 있다는 것. 그럼 뭐 형법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거예요. 맞습니다. 3번도 형법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렇죠?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게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설령 이 친구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할지라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X. 답이 3번 되죠.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도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하여 달라는 이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안 나왔죠? 제가 풀어도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안 나왔어요. 거의 만점에 가깝게 가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14번 가볼게요. 자, 열람 등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볼까요? 자, 여기까지 많이 봤죠? 여기까지 많이 봤지? 빠짐없이 작성해야 되는 거 많이 봤잖아. 빠짐없이. 그쵸? 자, 그 다음부터 볼까요?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에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맞아, 틀려? 위에 것까지 맞아요. 두 번째 줄까지 맞는데 세 번째 줄이 맞냐고요? 답은 난 알지. 헷갈리나?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넘어갈게요. 답은 1번인데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2번 볼게요.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거부하잖아요. 검사가 거부한다고요. 검사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쫓아가야 돼요? 피고인 변호인이 서류 열람 등사 보자고 하는데 내가 거부한다니까. 그럼 누구한테 하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법원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법원에 쫓아가서 열람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맞잖아 이거. 증거 게시할 때 나오잖아. 그럼 2번이 맞네요. 2번 동그라미고요. 3번 볼까요? 자,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법원 나오잖아. 법원 나오지? 답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봐봐요. 여기 봐봐. 이거 법원이잖아. 법원에게 쫓아가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거예요. 3번 법원이. 그래서 법원이. 그쵸? 법원이. 자, 검사에게 명했어요. 야, 열람 신청하는데 너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보여줘라. 이렇게 명했어요. 명했을 때는 검사는, 그쵸?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법원의 말을 안 따를 때는, 법원의 말을 검사가 안 따라요.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 검사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겠죠? 그 불이익이 뭔데? 그 불이익이 바로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질문이고 법조문 얘기입니다. 3번 가볼까요? 3번. 자, 공판기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등을 주장을 했을 때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등의 교부를 요구할 수가 있으며,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피고인 변호인이 그 요구를 거부할 때 그 검사는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다. 맞죠? 다 맞잖아. 그럼 뭐가 틀렸다는 거야? 다 맞잖아 지금. 이거 여러분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수험 공부 내내 봤는데 문제도 많이 풀었고. 이거죠 이거. 여기서 요 피해자 보호가 틀린 거야. 피해자 증인보호 맞아요. 증인보호 맞는데 피해자 보호라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걸 뭘로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국가안보
뭐 증인 보호 필요성, 그다음에 증거 인멸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지 피해자가 들어갈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원래 전면적 개시죠. 전면적 개시. 검사는 전면적으로 패를 다 까봐야 되는데 요거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것인데 그 예외 사유를 제가 숙지하라 그랬습니다. 그 숙지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15번입니다. 위수적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문제 제목만 보더라도 어려운 게 없잖아요. 문제 제목만 보더라도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1번.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수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또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죠.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증거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위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다. 맞고 2번 가봅니다. 자,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에 공개금지 결정이 있어요. 공개금지 결정이 있는데 피고인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장되든 안 되든 간에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X. 답이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문제 3번은 많이 보셨죠? 우리 통비법 할 때 많이 봤죠? 자, 제3자입니다. 제3자가 1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 통비법 위반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그쵸? 요 조문 문제인데요. 요 조문 문제인데 영장제 이해 조문이잖아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고 한 조문인데요. 요 조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자가 취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16번 가봅니다. 자, 전문법칙도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죠.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만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봅니다. 이거 워낙 많이 나왔죠. 1번 문제는. 자,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요. 자,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을 묻고 있잖아요. 내용을 묻고 있을 때는 전문 증거가 되지만 내용이 아닌 존재 자체를 묻고 있을 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본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내용을 묻고 있을 때, 그렇죠? 전해 들었다. 누구로부터 무슨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그 내용물 자체는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있다 없다의 문제는 본래 증거가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자.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이 정황 증거죠. 정황 증거.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다음에 자, 그것이 간접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 증거가 된다. 맞습니다.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황 증거가 아니라 뭐죠? 직접 증거일 때는요. 직접 증거일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직접 증거가 될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지만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이 전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1번, 2번도 다 전문 법칙 할 때 많이 나왔던 것이고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자, 3번 문제 가봅니다. 자, 갑이을로부터 여기까지죠. 갑이을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전문 증거잖아요. 전문 증거. 이것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전문 증거라니까. 이것은 310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전문 증거는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1조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잖아. 311조부터 316조까지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전문 증거는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아시겠죠? 틀렸어요. 자, 1번을 가보시면 이 전문 법칙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 할지라도 뭐는 가능하다? 탄핵 증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탄핵 증거. 그래서 마지막에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탄핵 증거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요 디귿만 틀렸어요. 디귿만 틀렸고 나머지 모두 다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3번 됩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탄핵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탄핵 증거는 어떻게 되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죠. 그래서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2번 가보시게 되면 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증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 증거를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자, 3번 가보죠. 3번 가보면요. 자, 경찰관 작성의 피신 조서입니다. 자, 피고인은 그 내용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312조 3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 맞죠? 313항까지 맞는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밑에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반대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X. 4번 가보시게 되면 자,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된 거죠? 답이 몇 번이죠? 3번 됩니다. 탄핵 증거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것도 뭐 쉬운 문제였고요. 자, 18번 가볼까요? 자, 무죄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자, 포괄일제 문제입니다. 자,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 따라서 이는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리가 없죠. 따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판결 주문에 표시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죠. 자, 2번 가볼까요?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가 완성되었어요. 공소시가 완성되었을 때 무슨 판결 때리죠? 면소 판결 때리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내려야 되고 이 부분은 1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죠? 3번은 많이 봤죠? 형법시현 소표금지 원칙이 나오는 것인데 자, 헌법재판소에 따라서 형벌조항에 관해서 위헌 결정이 있을 때는 소급표에 따라서 그렇죠?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면소 판결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 때립니다. 이것도 맞죠? 4번을 가보시면 무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할 수 있어요? 상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유리한 재판이기 때문에 상소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은 피고인이라 해서 피고인, 검사가 아닌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고가 안 되죠.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상소할 수가 없다. 답이 그래서 1번이라는 거죠. 자, 19번 가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동일한 형이 선고됐네요. 그렇죠?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아닌데 뭐가 선고됐나요? 1심에서 정한 취업기한 제한보다 항소심에서 더 긴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불이익이죠. 불이익.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위헌됩니다.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맞죠? 자, 2번. 자, 상고에 의해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파기해서 환송할 때 그 파기 환송심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적용됩니다. 일단 끊고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원심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X. 답이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소송 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보면 맞죠? 4번도 보면 법률 효과까지 없어진다는 거 하더라도 형이 중하게만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이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가볼까요? 자, 재심 문제입니다. 자, 재심 문제. 요 1번 판례는 재심에서 잘 출제가 안 되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일단 1번은 건너뛸까요? 자주 출제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를 보고 소거하는 절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서 위헌, 무효라고 할지라도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 맞죠? 자, 3번. 자, 공범자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끊고요. 무죄 확정 판결 자체만 갖고서는 무죄 확정 판결의 증거 자료를 자식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것은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판례 있죠? 자,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을 가보면 4번 조세 부가처분을 취소하는 횡령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부가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 표시로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원심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것도 맞고요. 자, 1번 한번 가볼까요? 친고죄에서 이게 당시에는 뭐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간통죄였었죠. 지금 간통죄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친고죄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담당 공무원이 고소 취소장을 접수받은 후에 기록이 첨부되지 않은 바람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이때는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 사유가 된다? 아니에요. 이때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것이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실시가 되었던 형소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최신 법령, 개정된 법령, 그 다음에 등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남은 거예요. 2차 시험이 이제 8월 달에 있는 거 한 번 남았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법령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거기에 개정된 법 약간을 좀 가미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